잘 치셨습니까? 네. 1교시가 좀 길었죠? 힘드셨나요? 할만했죠? 네. 이쪽 보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수지를 수익과 지출의 흐름이죠. 현금 흐름. 그래서 얘를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고도 얘기하고 학자별로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흐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그리고 1번의 순영가법은 크기 비교인데 뭐에서 크기 비교? 빼서 크기 비교. 빼서 크기 비교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순자를 보면 뺐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얼마가 된다는 걸 0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1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억,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걸 순현재 가치 줄여서 순현가. 얘의 정체는 현재 시점의 순수익인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투자 안 하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그래도 할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는 투자론 공부할 때 당연히 합리적인 투자자를 전제하에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가장 우월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얘는 예쁜 놈이죠. 뭔가 부딪히면 얘로 가는 거예요. 순영가법으로. 그래서 미음 투자를 하면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돈이 들어왔어요. 회수가 됐어. 그럼 그 돈을 금고 속에 쟁여 놓을까요? 다시금 재투자할까요? 재투자하겠죠? 재투자할 때도 뭐가 더 우월하다? 순영가법. 그래서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투자안의 미래 수입을 재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해서 요구 수익률 산정해서 걔로 할인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재투자 시에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을 알고 출발하시면 돼요. 뭐가 예쁜 놈이니까? 순영가법이니까 재투자 시에도 뭐가 더 우월하다? 순영가법이. 순영가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미음, 지금 비읍. 금액임으로 더하기가 된다. 아까 보여드렸죠?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아름답게 표현했죠. 그 다음 시옷. 동일 투자안에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 얘는 장점이다, 단점이다? 아까 제가 얘는 예쁜 놈이라고 그랬죠. 제가 장점, 단점을 물어보면 무조건 순영가법에선 장점이죠. 되셨어요? 이 내용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고친 현금으로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잠깐만 더 보기 전에 이 내용을 설명드려 볼게요.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투자를 하는데 A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A 건물을 살까 말까 투자자 갑이 이제 결정하는 내용을 본다고 볼 거예요. 갑은 투자자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이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질 거예요. 취득하겠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겠죠? 보유. 그 다음 파는 걸 뭐라고 하죠? 양도라고 하죠. 맞나요? 양도를 처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경험상 건물을 취득하면 돈이 같이 들어오나요? 건물과 같이 돈이 들어오나요? 나는 돈을 반대급부로 내보내나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개념에서 내보내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집 나가는 내 돈이 있겠죠. 우리 내 돈을 유식한 편으로 두 글자 뭐라고 하죠? 지분. 남의 돈은 두 글자 저당. 그럼 집 나가는 내 돈, 얘는 당연히 지분 투자자일 거니까. 얘는 지분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분 투자자는 따질 때 지분 투자액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내 돈을 뭐라고 표현한다? 얘를 지분액이라고 하죠. 맞나요? 지분액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 나가면 1억이 지분액인 거죠. 내가 1억을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을 집어넣었다면 그때 그 1억이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세 글자 지분액, 두 글자 지분인 거예요. 나갔죠? 그럼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 지분액이 들어오나요? 다시? 아니죠. 그럼 이 건물을 기본적으로 놀릴까요? 임대할까요?
임대하겠죠. 이게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오는 투자론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럼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나요? 임대 수입 들어오겠죠. 그때 우리는 세금까지 빼고 손해지죠. 이따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경비 빼고 남의 돈 빌렸으면 이자 갚고 그 다음 뭐까지? 세금까지 뺀 다음에 손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까지 다 뺀 다음에 내가 손해 얼마를 지는지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들어오는 임대 수입이 큰 것처럼 딱 보였지만 경비가 드럽게 많이 들어요. 남의 돈 이자율 너무 비싸게 빌려서 남의 돈 갚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뜯어가요. 뭐를? 세금. 세금까지 내고 났더니 손해지는 게 거의 없다면 걔는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전을 가지고 판단한다. 세후. 그럼 세후 수익이겠네요. 보유 기간 중에. 그래서 얘를 세후 현금 수지라고 해요. 되셨죠? 그러면 얘는 정체가 사실은 임대 수입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팔면 집 나갔던 내 돈이 다시 들어오나요? 맞죠? 아까 건물과 맞바꿨던 내 돈이 팔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분액이 복귀하는 거네요. 지분액이 복귀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요?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겠죠. 맞죠, 여러분? 근데 얘도 뭐까지 따지죠? 세금까지 낸 후로 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뭐다?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자자. 투자자는 어떤 건물을 살까 말까 지분 투자자는 판단할 때 3단계를 따지는 거죠. 3단계. 취득, 보유, 양도. 취득 시에 내 돈이 나가고 지분에 얼마 나가는지를 따지고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임대 수입 들어왔을 때 세후 현금 수지로 내가 손에 지게 되는 게 얼마인지를 따지고 팔게 되면 지분액이 복귀하는 금액을 따진다는 얘기죠. 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적어놨다는 얘기는 지금 추계한 건가요? 추계하지 않았나요? 투자 시 발생할 현금 흐름을 추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추계된 금액을 둘로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으로 구분해야죠. 우린 수지를 맞춰봐야 되니까. 그럼 지분액은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이게 나가는 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지출의 현재 가치죠.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때 세후 현금 수지는 내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이에요? 들어오는 돈이죠. 근데 현재 들어오는 돈인가요? 미래죠. 아직 사지도 않았죠. 살까 말까를 지금 결정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래 수입이죠. 수미죠, 수미. 수입인데 미래 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양도시의 세후 지분 복귀액도 내 입장에선 들어오는 돈이죠? 판단을 지금 둘로 구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도 수입의 미래 가치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당연히 뭘 비교하는데?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 상태 이대로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까 했던 내용에 얘를 나눈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미래 수입을 뭐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뭐로 고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나요?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때 할인율로 뭐 쓴다고 했죠, 여러분?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미래 수입들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측정해야 될 거잖아요. 아까 순서.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한 다음에 얘를 할인하겠죠. 되셨어요? 그런데 얘가 보유를 1년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질문을 드린 거냐면 1년만 보유하고 파는 경우도 있을까요? 팔 수 있죠. 1개월만 해도 팔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얘는 1년간 보유하고 1년 뒤에 양도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만큼 1년 동안 들어왔다는 건 연말에 따지겠죠. 그러니까 얘도 1년 뒤 금액으로 주겠죠, 보통. 얘가 1년 뒤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1년 뒤 금액이죠? 미래 수입이에요?
그럼 할인하는 방법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얘도 위험 측정해서 할인했겠죠? 현재 가치로. 이때 할인율을 뭘 사용하죠? 요구수익률 사용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면 이때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더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왔냐면 순형가법은 자, 아까 봤던 부분의 내용에 309페이지 보실까요? 309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조그만 박스. 순형가는 세후 현금 수지 현가 있나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보유 기간 동안에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 복귀액 현재 가치. 어느 기간? 양도시에서 뭘 빼면 된다? 지분 투자액을 빼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셨죠?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분명히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수입의 현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수입이 보유 기간 중에만 들어온다, 양도시에만 들어온다, 둘 다 들어온다? 둘 다 들어온다. 걔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네요. 작으면 투자하지 않죠. 뺀 게 순형가법, 나눈 게 수익성지수법, 그 얘기였던 거예요.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는지 보세요. 이건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용이고 부동산을 1년 보유하고 우리나라에서 팔게 되면 세금 폭탄이죠. 그래서 보통 3년 이상을 보유하죠. 기본이. 그러면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하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년째 세후 현금 수지와 2년 뒤에 세후 현금 수지와 3년 뒤에 세후 현금 수지, 즉 1년 임대 수입, 2년째 임대 수입, 3년째 임대 수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내가 3년 보유하고 팔 예정이라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의해서 분석할 때는 1년 뒤 것만 따지면 된다? 3년 뒤까지 다 따진다? 3년 뒤까지 따져야 되고 이제 파는 건 몇 년 뒤에 팔겠네요? 3년 뒤에 팔겠죠? 파는 건 여러 번 팔 수 있나요? 한 번밖에 못 팔죠? 그러니까 얘는 합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일반적으로 얘는 합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보유기간은 여러 해에 걸쳐서 보유할 수 있으니까 얘들을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래 수입들을 다 할인해서 얘들 더하죠. 그러니까 얘를 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런데 투자 결정의 시점에 딱 봤더니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 지역에. 그러면 이 미래 수입을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공실 발생하지 않고 다 임대하면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 미래 수입, 임대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은 해마다 다 동일한가요? 다 다른가요? 다 다르죠. 이게 위험 이렇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 안에 동일 투자 안에 투자 분석을 할 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순형가법을 적용할 때 요구수익률이 1년 뒤에는 요구수익률이 작고 2년 뒤에는 요구수익률이 좀 더 크고 위험이 커졌으니까 3년 뒤에는 요구수익률이 더 커지고 그래서 이 3년 뒤에 3천만 원은 3천만 원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할인하고 남으면 훨씬 더 작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야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 될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순형가법에서는 동일 투자 안에 복수의 요구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그래서 순형가법은 예쁜 놈, 미운 놈? 예쁜 놈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이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자, 여러분 일반적인 투자자가 이 내용을 다 분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순형가법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중 순형가법, 그냥 뭉뚱그려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가장 큰 단점은 계산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복잡한 데 있다. 그 대신 정확도는 높다, 떨어진다? 높다.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한다, 고려치 않는다? 고려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간단하게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석 기법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 어림잡아 셈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림셈법이지. 그냥 비율 하나만 꼴랑 구해서 그 비율만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내용도 있겠네요. 그게 비율 분석법이지. 그게 투자 분석 기법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틀을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여기 되셨죠?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여기다 응용시켜 볼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한번 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칠판 잘 보십시오. 이게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정확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취득 시에 얘는 현재라고 주겠죠. 0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현재. 얘는 1년 뒤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얘는 출발점이니까 0이죠. 1전엔 0이잖아. 그래서 투자 결정의 시점 0년에 얘가 1억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간다고 마이너스로 표현하겠죠. 현금 흐름에 나간다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 놓고 얘가 몇 년을 보유하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보유한다. 그리고 5년째 판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줬냐면 얘가 1년 뒤에 1,000만 원, 1,000만 원, 3년 뒤에도 1,000만 원, 4년 뒤 1,000만 원, 5년 뒤 1,000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되시죠? 그래 놓고 얘를 팔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1억을 이렇게 줬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준 거예요. 이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한번 분석해 보래요. 예를 들자면. 지금 수치는 약간 달라요. 기출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년 뒤 미래 수입, 2년 뒤 미래 수입, 3년 뒤 미래 수입, 4년 뒤 미래 수입, 5년 뒤 미래 수입을 이 금액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할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각각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다 다르겠네요. 아니, 수험생들 보고 한번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로 투자자는 다 다르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다 다르죠, 답이.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별로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선 당연히 요구 수익률을 얼마다라고 줄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10%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는 할인율 1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금액을 원래 고칠 때 할인하는 방법은 그냥 노가다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는 1년 뒤 1,000만 원이니까 현재 금액의 110% 한 번 곱해져서 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110% 한 번 나누잖아. 그렇죠? 그래서 1.1로 나눈 거죠. 1승으로. 그럼 얘는 2승으로 나누죠. 두 번 된 금액이니까 얘 3년 뒤 금액은 110%에 3번 된 금액이죠. 110% 3번 나눠주죠. 되셨어요? 그럼 얘는 4번이겠네요. 5번이죠?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줄까요? 출제자가? 이렇게 주면 욕을 드럽게 많이 먹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는 뭘 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얘들 연이어 나오는 금액인가요? 똑같은 금액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연이어 나오는 금액을 두 글자로 줄이면 연금이죠.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제가 화폐 시간 가치 계수 꼭 들어보시라고 그랬죠. 기초인문 과정에서. 동그라미 개수를 곱하면, 개수라는 것은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죠.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얘 세모가 나오면 조사 들어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라고.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가 곱해지면 뭐가 나와야 되죠?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세모가 나오죠.
그럼 동그라미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수는? 동그라미 계수죠. 우리 지금 뭐가 알고 싶죠? 일시불 연금. 일시불 연금. 한 번 나오면 일시불. 얘 연달아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는 뭘 줬을까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줬겠지. 되세요? 그래서 10% 5년. 이게 5번이니까 금액이 수치가 얼마다라고 준다고요. 될까요? 그럼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여기만 볼까요? 1000만 원 몇 번이에요? 1000만 원 5번이죠? 그럼 얘는 그냥 액면가로 더하면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에는 자자자 이 1천만 원들은 1000만 원처럼 보이지만 얘가 나눠져서 보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얘는 원금 900 얼마 얼마에 이자 얼마가 붙어서 이 금액인 거죠. 네? 그럼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얘 원금 플러스 이 이자인가요? 2년 동안 이자가 더 붙은 금액이잖아. 그럼 얘는 원금 플러스 이 이자죠. 원금 플러스 이 이자잖아. 그럼 그 이자를 까버리니까 그래서 더하면 나오는 금액은 5천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합이 작아지겠죠. 뭐를 빼는 만큼? 이자를 빼는 만큼 이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도 4천 얼마겠지. 수치가. 네? 여기 뭔가 달라붙을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4,500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되세요?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딱 느낌이 오냐면 사실은 얘는 문제 당연히 주지만 연금의 현가계수 5년이라면 5번이잖아요, 여러분. 이자를 까죠? 그럼 원래 금액에 5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그것보다 작아지죠? 얘 수치는 4점 얼마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치가.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4년이면 3점 얼마지. 개념이. 물론 기간이 길어지면 걔가 한 단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리가. 4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다고. 할인율이 커져버리면. 이자를 많이 까버릴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준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주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이 1,000만 원에다가 얘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1,000만 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온다며.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은 쓸데없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괴롭히려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로는 실제 나가면 쓰잘데기가 없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봤더니 얘는 일시불인가요? 연금인가요? 일시불이죠. 그럼 얘도 현재 가치로 고쳐야 되잖아. 지금 여기는 고쳤잖아요, 여러분. 뭘 곱해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서 얘를 고쳤죠, 한 방에. 얼마다라고. 고친 거야. 근데 얘는 아직 못 고쳤죠? 그럼 1억은 연달아 나왔어요? 한 번만 나와요? 한 번. 그럼 얘는 일시불이죠. 5년 뒤 금액이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죠? 얘를 뭐로 고쳐야 돼? 현재 가치로. 그러면 동그라미 알고 싶으면 동그라미 계수 곱하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으면 무슨 계수를 곱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5년도 주겠지. 되세요? 지금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얘가 얼마다라고 준다고요. 예를 들면 B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제자가 대학 교수님이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내면 너무 쉬워 보이니까 이렇게 고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 놓고 연금의 현가 계수를 5년으로 줬어요. 그럼 수험생들이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하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연금이 4번 보이거든.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이 금액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줬잖아요, 여러분 아까. 응? 이렇게 줬죠? 그리고 5년은 1억 1,000만 원으로 줬다고요. 그래 놓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서 연금의 현가계수 5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연금이 몇 년만 보여요, 지금. 4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근데 얘를 나눠보면 5년이 보이죠? 아까 이미 봤잖아. 1,000만 원이 1억이잖아요. 그럼 5년으로 나온다고요. 기출이다, 기출이 아니다? 기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딱 받아들면 스트레스죠. 도대체 왜 개로는 쓰잘데기 없는 걸 이렇게 공부해? 쓰잘데기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산다 그러면 한 층의 임대료가 우리는 다 추정이 되죠. 그죠? 그럼 몇 층짜리 건물인지 알면 나는 임대 수입이 해마다 얼마만큼 들어올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럼 그 금액을 거의 똑같이 받잖아. 몇 년 동안은. 그럼 걔가 연금이 되는 거죠.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계산해서 얘를 현재가치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3년 뒤에 내가 팔 때 목돈을 받으면 걔를 현재가치로 또 고쳐야 내가 나가는 돈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은 투자하고 작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무식한 방법이 그냥 액면 그대로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돼서 의뢰인에게 이 개념을 설명해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좋아해요. 말도 안 되게 좋아해. 정말로. 근데 가서 입도 뻥끗 못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아요. 좋은 건물이에요. 좋은지 몰라요? 누가 몰라? 왜 좋은지 설명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수도 왜 공부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한 내용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인 거죠. 동일한 투자안에도 요구 수익률을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죠. 경기가 점점 호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위험이 점점 주니까 요구 수익률을 점점 작게 적용하겠네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되셨죠? 그러면 읽혀지는지 다시 볼까요? 다시 308페이지 가보실래요? 308페이지에 아까 1번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하고 의 부분에 했던 내용에 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대상부동산의 현금 흐름은 과거 자료나 시장 자료를 분석하여 추계한다. 내가 마음대로 추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과거 임대료 수입 얼마 받았는지 과거에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면 비슷한 부동산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3번에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대상 부동산의 예상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상 보유기간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대해서 투자 분석을 하며 대상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란 당연히 살 때부터 팔 때까지가 보유기간이겠죠. 취득에서 처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운영 수입으로 임대 수입이죠, 여러분? 맞죠? 그럼 얘를 영업소득이라고 해요. 그럼 영업소득을 통한 이득이니까 무슨 이득이라고 한다? 소득, 이득.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처분 시의 수입으로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누린 거죠. 간단하게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1억 1,000이 되면 내가 쎄 빠지게 노력해서 1,000만 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내 돈 1억이 1,000만 원 이득을 깐 거죠. 얘를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라고 해요. 줄여서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 그래서 5번에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에서 소득이득은 세후 현금 수지를 의미하고 자본이득은 세후 지분복귀액을 의미한다.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다 읽혀지시죠, 이제? 되셔야 돼요. 그 내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 내용까지를 우리가 본 거고. 되셨죠? 다시 이제 또 확인해 볼게요.
칠판 있죠. 수익성 지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아, 오늘 진짜 눈빛들이 살아있네요. 정말 훌륭하네요. 화로 같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고. 횟감이 뭐였죠? 횟감? 횟감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획지, 감정평가에서 쓰인다고 그랬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괜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얘는 크기 비교인데 뭐에서 크기 비교? 나눠서 크기 비교. 지수죠. 분수로 크기 비교. 그래서 미래 수입을 뭐로 또 할인했죠? 요구 수익률 할인했죠? 똑같죠, 여기까지? 나눴죠? 그게 수익성 지수죠. 지수인지 어떻게 알았죠? 나눴으니까 지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입이죠. 수익성 지수.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1. 이 중요하죠. 반드시 부여액대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얘도 비율이기 때문에. 수입이 지출의 몇 배인지만 나타내지는 거지 수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수익성 지수만 봐서는. 그리고 비율이므로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간단하게 수익성 지수가 1번 투자는 2고 2번 투자는 3이랍니다. 그러면 이 수익성 지수의 크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정보만 알 수 있냐면 수입이 지출의 몇 배인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2배요, 얘는 3배요. 지금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맞죠?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우리는 기준이 얼마죠? 수익성 지수는 기준이 1이죠. 1보다 크죠? 1보다 크죠?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투자 결정은 기준인 얼마를 넘어가는 애들 중 1을 넘어가는 애들 중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 제일 클 걸 선택한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도 클수록 좋으니까. 지금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투자를 만약에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그러면 누릴 수 있는 수익성은 수입의 현재 가치는 지출의 현재 가치의 5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뭐만? 금액만. 순형가법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도 비율을 따진 거지 수익의 크기를 비교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부익대를 추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뭐가 가장 우월하죠? 순형가법. 그게 대답이 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내부수익률법 정리를 해볼게요. 내부수익률법은 미래 수입을 뭐로 할인하죠, 여러분?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름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무슨 법? 내부수익률법. 그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을 못 쓴다? 내부수익률을 쓴다고 지가 내부수익률법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수입을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의 정체는 수입의 형가와 지출의 형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네요. 그래서 얘를 구한 상태에서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면 뭘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 수익률 비교해야 되잖아요. 수익률과 수익률을 비교해야지. 그래서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죠. 리을 반드시 부익대를 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순형가법이 예쁜 놈이에요? 반드시 부익대를 추구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걔를 뺀 나머지는 반드시 부익대를 추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리고 미음, 재투자 시 얘는 뭐로 할인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할인하잖아. 그럼 재투자 시에 재투자한의 미래 수입을 투자한 자체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말도 안 되죠. A 투자한하고 B 투자한을 할까 말까를 따질 때 A 투자한의 내부 수익률로 B 투자한의 미래 수입을 할인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불합리,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재투자 시에도 뭐가 더 우월하다? 순형가법. 그렇죠. 비율이므로 더하기 안 되죠.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은 자 보실까요?
내부 수익률은 정의 자체가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는 지출이 한 번 이루어지고 취득 시 한 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기본적으로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하나가 나와요. 되시나요? 그런데 투자한 중에 이 투자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2번 이상인 경우가 있다고요. 한 번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지출이 이루어져요. 지출 1, 지출 2 이렇게. 그러면 이 지출과 수입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한 번 있겠죠. 되세요? 그리고 이 지출과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지출의 횟수만큼 내부 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고려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리는데 그 내부 수익률이 2개 이상이면 어느 놈과 비교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없게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결론. 뭐가 예쁜 놈? 순영가법 예쁜 놈. 얘는 무조건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무슨 질문 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렇게 안 좋으면 뭘 하려고 써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얘 자체로 가지는 장점들이 있다고 비교를 하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복수 2개 이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입이 2년 뒤에 들어와요. 수입이 2년 뒤 미래 수입이랍니다. 지출이 현재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얘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발생해버리면 결국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뭔가의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우리 수학 시간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를 얘는 허수라고 하죠. 허수는 말 그대로 실수의 반대 개념이죠. 실제 존재하는 수에. 그러면 허수라면 내부 수익률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빵개잖아, 빵개.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이 없으면 투자 결정 못 내리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언제나 투자 결정이 가능하다,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2개 이상으로 존재하거나 아예 빵개로 존재해버리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할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단점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얘기해줬잖아 그러시면 안 되고 순영가법이 예쁜 놈이니까 얘는 단점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아까 순영가법에서는 하나의 투자안에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순영가법. 답이 나와 있죠, 지금. 나와 있어야 돼.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순영가법. 장점이다. 얘는 복수로 나오는 게 단점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만 뭐로 할인한다?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된 거예요, 된 거. 이것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네. 제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310페이지의 디귿 특성의 순영가법에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사용은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B의 내부 수익률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과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2개 이상이거나 빵개일 수 있다. 단점이더라. 3번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의 의미. 얘는 분모분자 바꿔서 시험 문제 정말 잘 내요. 수익성지수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입이죠. 그러니까 수입의 현재 가치가 분자지 수입의 현재 가치가 분모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기준이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에서는 수익성 지수가 기준인 1을 넘어간 애들 중 제일 클 걸 선택한다. 지금 310페이지 중간 보고 있죠, 지금. 됐죠? 그 다음 디귿 특성 A 별표 하나.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부터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순영가가 크기가 같게 나온다라면 그때는 수익성 지수가 클 걸 선택하죠. 네, 그게 투자액 대비 수입의 현재 가치가 큰 투자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B,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순영가는 반드시 언제나 항상 0보다 크다. 크다. 그 얘기예요. C, 수익성 지수법은 비율이기 때문에 투자액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반영하기 곤란하다. 그 내용 나왔네요. 그 다음 4번에 순영가법과 내부승률법의 비교에 기억 둘 다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고 니은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하나를 놓고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동일한 결과를 얻고 디귿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달라지면 그때는 내부승률법으로 간다. 순영가법으로 간다. 그게 계속 문제라고요. 계속. 그래서 리을 일반적으로 순영가법이 내부승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 미음 그러므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는 순영가법에 따른다. 그 표현입니다. 되셨죠? 31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세요. 네, 되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에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내용을 잠깐만 여기도 그냥 한번 볼까요? 잠깐만 여기를 보죠. 좀 덥네요. 자, 이쪽 보시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 고려했죠. 아까 보여드렸어요. 취득 보유 양도. 보유기간이 3년으로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었죠. 모두 할인함으로 화폐 시간가치 고려했죠.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은 같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크다면 당연히 뺀 것 순현가는 0보다 크고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이 반드시 요구 수익률보다 크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비교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뭐 하나는 꼭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까지도 했는데 대답은 못한다? 수익률분의 수익.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에서 투자액이 가격이니까 결국은 양변을 수익률로 나누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까지 말씀드렸냐면 나중에 외우다 보면 수익분의 수익률인지 수익률분의 수익인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격은 돈이니까 알고 싶은 게 돈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자에 수익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다? 네, 수익률분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사는 시점에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면 살수록 수익률은 사는 시점에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반비례. 예,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결국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해보면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문제 딱 한 문제 빼놓고는 가치가 가격이에요. 가치가 얼마다, 가격이 얼마다 똑같이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면 결국 가치는 수익률분의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투자 가치라는 게 있답니다. 투자 가격이죠. 그럼 얘도 수익률분의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실까요? 잠깐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건물이 있어요. 1이라는 건물이 있네요. 이 건물에 제가 어떤 금액을 말씀드리겠어요. 그 금액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얘기죠. 이 금액이 이 건물, 1건물이 시장에서 지금 어디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럼 얘는 투자 가치라고 할까요? 시장 가치라고 할까요? 시장 가치겠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얘가 얼마냐면
얘가 10억이랍니다. 10억이래요. 그럼 이제 갑이 오든, 잘 보셔야 돼요. 갑이 오든, 을이 오든, 병이 오든, 이 건물을 살려면, 이 건물에 투자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되는 건 똑같나요? 네.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죠. 맞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을 병이 각각 투자자죠. 투자자 개인별로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이 건물의 투자 가치를 각각 다르게 평가해요. 그래서 갑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11억짜리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을은 10억짜리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은 9억 가치가 나간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투자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거죠? 투자 가치는 누가 정하죠? 투자자가. 시장 가치는 어디에서 정해진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가치 발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시장 가치, 시장 가격은 누가 보나 똑같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근데 투자 가치는 투자자별로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갑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건물 10억에 살 수 있는데 자기가 느꼈을 때는 투자 가치가 11억인 건물을 10억에 살 수 있으면 사죠. 그러면 10억 투자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10억이니까 사죠. 9억밖에 투자 가치가 안 나가는데 10억에 사야 된다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분명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투자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없이 헷갈려요.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시장 가격이 투자하는 금액이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처음 공부하면 뭐가 헷갈리냐면 투자 가치 이꼬르 투자액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다르죠, 여러분? 얘는 뭐죠? 얘가 무슨 가치? 시장 가치인 거죠, 시장 가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시장 가치라고 안 주고 투자액이 얼마다라고 주면 걔가 시장 가치라는 걸 알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쪽 잠깐만 보세요. 그럼 투자 가치는 얘도 수익률분의 수익이잖아요. 맞나요? 맞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정하는 가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주관적인 수익률로 할인하겠죠. 투자자의 주관적인 수익률이 뭐였죠?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얘는 요구 수익률과 짝꿍이죠. 그럼 투자자는 뭘 목적으로 사요?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과거 수익이에요? 예상 수익이에요? 아직 안 샀다는 게 포인트죠. 그럼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을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예상 수익이겠죠. 또는 기대 수익이겠네요.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투자 가치와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죠. 아니, 분수와 분모는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수익률은 낮아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더 싸게 주고 사야 된다? 맞죠? 그럼 투자자가 이게 얼마나 확실한 얘기인지를 보세요. 똑같은 예상 수익을 놓고도 투자자가 높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면 더 많이 할인 쳐버리면 투자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투자자가 생각하는 사는 시점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낮게 적용하면 투자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네요. 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장 가치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마찬가지.
그럼 이때 시장 가치를 따질 때 수익도 예상 수익입니다. 수익은 똑같아요. 그럼 시장 가치는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수익률을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투자자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 수익률을. 이게 무슨 수익률? 지금 얘를 딱 보면서 도대체 수익률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여러 개를 가르쳐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느껴지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가르쳐드린 수익률은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주관적 수익률이면 객관적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며 실은. 맞죠? 그래서 이 둘이 짝꿍이라고요. 객관적,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그럼 얘도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똑같은 예상 수익일 때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낮아지고 더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거고. 반비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 함정을 파면 거의 대부분 또 걸려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해를 못해요. 자, 잘 보세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았어요. 투자할까요? 안 하죠? 투자 안 합니다. 그럼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투자자 이꼬르 수요자잖아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 가격이 내려간다는 게 결국 얘는 투자 가치가 내려가는 건가요? 시장 가치가? 이게 시장 가치죠? 그렇죠? 이 시장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럼 한없이 내려가나요? 어디서 멈춰 서나요? 멈춰 서겠죠. 뭐랑 같아질 때? 이 둘이 같아질 때 멈춰 서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에 있는 어떤 투자를 놓고 투자 가치를 다 낮게 평가한다면 그 투자가 실제 시장에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만큼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이.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내려가겠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저는 결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끝나요. 가치 균형을 이루고 끝나고 수익률 균형을 이루고 무조건 끝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컸다면 시장 가치는 내려간다고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내려간다고요. 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X라고. 근데 그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이 단계에서 뭔가를 바꿔서 얘가 올라간다고 문제를 낸다고. 그럼 저는 중간을 안 보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버리는 거죠. 잘 보세요. 투자안의 위험이 커져요. 해당 투자의 위험이 전에보다 커졌습니다. 그럼 위험이 커지면 뭐가 커지죠?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내려가죠. 가격과 수익률은 무조건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커져서 투자 가치가 내려가죠. 내려갔죠? 그러면 시장 가치는 내려가요,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 얘가 예를 들어 같았는데 위험이 커져서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시장 가치 내려가겠죠? 그럼 시장 가치가 내려가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자, 이렇게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가치와 수익률은 무조건 반비례죠. 가치와 수익률은 무슨 가치와 수익률이든 무조건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지 우리는 실은 알고 시작했죠? 여기에 제가 지금 안 적어놓은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요구 수익률이 뭐하면?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고 끝나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균형을 이루는 거니까. 예?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투자 가치 올라갔는데 자, 대답해 보세요. 투자 가치 올라가면 시장 가치는 올라가고 끝난다. 언제까지? 같았을 때까지.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고 출발했어요. 요구 수익률이 내려갔어요. 내려갔어. 그럼 기대 수익률은 내려가고 끝나야 돼. 그럼 기대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시장 가치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시장 가치가 왜 올라갔어요? 투자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같았을 때까지 올라간 거지. 되시나요?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바로 안 보여.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 방법은 뭐만 하면 된다, 우리는? 여기.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비교. 그래서 실은 얘가 이렇게 짝꿍이죠? 투자 가치와 요구 수익률이 짝꿍, 시장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짝꿍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똑같이 나온다, 다르게 나온다? 결과가 같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이렇게 놔두면 X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여기 보세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만약에 같아요. 그럼 뺀 건 무조건 뭐와 같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다, 작다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하나를 놓고 판단할 땐 이 결과가 모두 똑같이 나온다고요. 무조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에 의해서. 근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땐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때 뭐로 가라? 뭐로? 제발, 순형가법. 그 얘기라고.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실은 이 투자 가치는 미래 수입,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수입의 현재 가치인가요? 이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수입의 현재 가치인 거지, 실은. 이게 지출의 현재 가치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들 다 수익과 지출의 크기 비교죠. 얘 수익률이잖아, 지금. 끝인 거예요, 이게. 이게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 되셨죠? 그래서 복수에 투자한 투자 결정 시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인 순형가법에 따른다. 예쁜 놈 기억하면 되겠죠? 이거 뭐라고 문제 나오냐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X. 내부 수익률법을 따른다. X. 뭘 따른다? 순형가법. 미음. 계산 시에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 방법 하나. 계산할 때까지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 건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까지 필요 없었잖아요. 할인율을 달리 쓰는 것 하나? 또 대답 못하네.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그랬죠. 나머지 둘은 뭐로 할인? 요구 수익률. 그 얘기인 겁니다. 되셨어요? 아, 이거 필요하시면 이 PPT 다 제공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할인연금 수지불서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면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 머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굉장히 좋아졌어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화기애애해졌죠, 지금. 그래서 외울 때, 잠깐만. 이런 문제를 또 내네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또 좋아하냐면 이 문제를 좋아해요. 할인이 들어있으면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을 쫙 깔아놓고 여러 개를 깔아놓고 박스에 넣어놓고 그 중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만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럼 그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할인자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할인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로 고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할인 또는 현가자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를 준다고요. 그냥.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럼 종류를 이렇게 던져주면 여기서 할인자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보인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고 안 보이잖아요. 할인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대표 주자죠. 그럼 얘들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것만 외워두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MM으로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럼 이거 이 왜 요구한다를 제가 집어넣어 놨을까요? 다 뭐를 사용한다? 요구승인을 사용하죠.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계산할 때 사용하고 내부승인법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순수 내죠. 순수 내 마음.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인법,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걸 나중에 공부를 해요. 우리 이거 기초입문반에서 다 공부를 했지만 그럼 할인 회수기간법은 말 그대로 투자한 돈이 회수되는 기간을 따지는 건데 목표 회수기간 안에 회수가 되면 그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그때 그냥 액면금액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금액들을 할인한 금액으로 회수기간을 따지는 걸 얘를 할인 회수기간법이라고 해요. 할인 회수기간법. 그럼 얘를 할인하나요? 이름에 뭐 들어있어요? 할인. 얘를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도 한다고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도 한다고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얘들을 뺀 나머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지 고려하지 않는지만 대답해 보세요. 절 보시고. 대부 비율. 대부 비율. 고려하지 못하죠? 할인자 들어있지 않잖아. 비율 분석법. 하지 않죠? 어림셈법. 하지 않죠? 할인자 없잖아, 지금. 네. 승수법. 없죠? 수익률법. 지금 할인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익률? 수익률이면 내부 수익률법. 그게 아니잖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가 투자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셨죠?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림셈법 부분의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은 기초입문 과정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현금 흐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분 쉬고. 되세요? 네, 10분 쉬시고 다시 복귀하십시오. 네.